내 몸 내가 고쳐 쓴다. 3권. 음식과 자연의학 처방전. 파트 1. 질병과 음식. 음식 조리법이 노화 속도를 좌우한다. 인류가 불을 발견하기 이전부터 살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사람은 익히지 않은 음식을 먹으며 살 수 있는 존재다. 물론 음식을 익혀 먹으면 좋은 점도 있다. 날 음식 속에 들어있는 나쁜 균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식을 익혀 먹으면, 특히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는 음식의 경우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열은 단백질 구성을 변화시켜 소화력을 떨어뜨리고 몸의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조리하는 동안 여러 가지 나쁜 독소가 만들어져 심장병, 암 등을 유발하고 노화를 앞당기는 원인도 된다. 조리를 하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파괴돼 음식의 질도 떨어진다. 그렇다고 날 음식을 먹을 수는 없으므로 조리법에 신경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음식을 보관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영양소의 질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그러니 음식 조리법과 보관법이 우리 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 조리법에 따라 생겨나는 독소들. 과산화지질. 과산화지질은 불포화 지방산이 산소에 노출되는 산화현상에 의해 생기는데, 산화현상은 고온에서 더욱 빨리 일어난다. 과산화지질은 심혈관계 질병과 산화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 산화스트레스는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세포 간의 교신을 방해하여 암, 파킨스병, 알츠하이머, 죽상동맥경화, 심부전, 심근경색 등을 일으킨다. 과산화지질은 포화지방산과 단불포화지방산을 고온에서 가열할 때보다 다불포화지방산을 고온에서 가열할 때 훨씬 많이 생기므로 높은 온도에서 조리할 때는 다불포화지방산보다 단불포화지방산을 쓰는 것이 좋다. 산화 콜레스테롤. 심장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콜레스테롤은 불안정한 분자여서 조리 과정이나 보관 중에 쉽게 산화된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 순수한 콜레스테롤을 먹이면 동맥경화가 잘 생기지 않는 반면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먹이면 동맥경화가 잘 생기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음식 속에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하는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을 어떻게 조리하는가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달걀을 조리할 때 흰자에는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으므로 상관없지만 콜레스테롤이 많은 노른자는 조리법에 주의해야 한다. 노른자 안에 콜레스테롤이 높은 온도와 공기에 노출되면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더 빨리 생겨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른자를 깨뜨려 공기 중에 노출시킨 채 고온에서 익히는 스크램블 에그가 가장 좋지 않은 조리법이고, 프라이를 할 때도 콜레스테롤이 많은 노른자는 익히지 않는 것이 낫다. 가장 좋은 조리법은 삶거나 술안을 만드는 것이다. 달걀을 날로 먹는 것도 좋지만 날달걀은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는 수가 있으니 출처를 알 수 없는 달걀은 삶아 먹는 것이 안전하다. 고기류도 불에 굽는 조리법보다 찜이나 조림을 하는 것이 좋다. 에이지 최종 당 화산물, 당화. 요리할 때 120도씨 이상에서 단백질이 과당, 포도당과 같은 당분과 결합해 당화가 되면 마이야르 반응을 거쳐 노화의 원인이 되는 에이지라는 독소가 생겨난다. 에이지는 혈관의 콜라겐을 손상시켜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한다. 당화가 오랫동안 진행되면 뇌 세포와 눈의 렌즈, DNA가 크게 손상되고 망막은 물론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 세포도 손상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혈관의 콜라겐도 탄력을 잃고 경화돼 고혈압의 원인이 되며, 혈관의 콜라겐이 약해지면 크고 작은 동맥류가 생겨 뇌졸중과 뇌출혈을 일으킬 위험이 증가하는데, 특히 혈관이 손상되기 쉬운 당뇨 환자들이 취약하다. 또 고열로 조리하는 동안 당화가 일어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암에도 걸리기 쉽고 신경을 싸고 있는 수초가 손상돼 말초 신경병증을 일으키기도 하며 기가 어두워지기도 한다. 당화는 과열 없이도 설탕과 단백질의 원자 공유 결합에 의해
혈관 안에서도 소량이 일어나는데 과당과 유제품의 유당이 포도당보다 당화작용이 10배나 강하다. 2. 마이야르 반응. 마이야르 반응은 당화의 초기 반응으로 프랑스의 화학자 루이 카미유 마이야르에 의해 처음 알려졌다. 이 반응은 포도당, 과당, 유당, 설탕이 단백질과 함께 가열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으로 에이즈가 생기는 첫 단계다. 프렌치 후라이나 빵, 토스트, 쿠키, 고기, 군만두 등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면서 당화되는 초기 단계를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는데 120도씨 이상 고온에서 마이야르 반응이 진행되면 클라마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생긴다. 주식으로 삶는 쌀에도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함유돼 있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 에이즈가 생길 수 있으므로 121도씨 이상 올라가는 압력솥보다 일반 전기밥솥을 쓰는 것이 좋다. 노릇노릇하게 탄 누룽지는 밥보다 에이즈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면 맛과 냄새는 좋아지지만 음식의 질은 오히려 떨어진다. 3. 에이즈 최종당 산화물. 에이즈는 당화에 이어 마이야르 반응을 거치는 당화 반응의 최종 산물로 음식을 조리할 때 포도당, 과당, 유당 같은 단당류와 단백질 또는 단백질 지방이 반응에 생기는 독소다. 음식을 통해 이 독소를 섭취하면 고스란히 몸속 조직에 붙어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병과 당뇨 합병증, 섬유 근육통 등을 유발하며 노화가 가속화된다. 에이즈를 줄이려면 수분이 없는 높은 온도보다는 수분이 있는 낮은 온도에서 조리하는 것이 좋은데 조리 시간보다 조리 온도가 중요하다. 즉, 튀기거나 불에 굽거나 오븐에 굽는 것보다 삶거나 끓이거나 찌는 조리법이 좋다는 뜻이다. 이렇게 조리하면 핫도그는 50%가량 에이즈를 줄일 수 있고 감자는 대부분의 에이즈를 줄일 수 있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해도 물에 끓이는 조리법과 비슷한 양의 에이즈가 생긴다. 돌연변이와 발암물질. 높은 온도에서 육류와 생선을 조리하면 에이즈도 문제가 되지만 돌연변이와 발암물질도 만만치 않은 위험이 된다. 연구에 의하면 너무 많이 익히거나 태우거나 튀기거나 숯불에 구운 고기를 많이 먹을 경우 여러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기의 돌연변이는 조리하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고 불에 직접 굽는 경우 더 많이 생긴다. 예를 들면 빵을 굽듯 낮은 온도의 오븐에서 약하게 굽거나 물에 삶을 때보다 기름에 튀기거나 불에 직접 구우면 10에서 50배까지 돌연변이 위험이 높아진다. 또 버터나 마가린, 오일을 이용해 200도씨 이상에서 조리해도 돌연변이가 심해진다. 불에 탄 고기를 먹으면 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해서 태운 부분을 잘라내고 먹곤 하는데 이 방법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으나 고기를 삶아 먹거나 아예 먹지 않는 경우보다 안전하지 않다. 중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리법과 암 발생의 관련성을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카놀라 오일을 이용해 웍에서 조리할 경우 폐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뜨거운 웍에서 올라오는 카놀라 오일 전기가 발암물질로 작용하는 탓이다. 대두콩 오일도 마찬가지였고 산화가 잘 되지 않은 땅콩 오일은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발암물질 가운데 아크릴, 아마이드는 감자칩이나 감자튀김에 많은데 120도씨 이상에서 단백질이 포도당이나 과당 같은 단당류와 만나 당화가 되면 생기는 물질이다. 사람이 보통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발암물질은 동물 실험에 쓰는 발암물질에 비하면 양이 적지만 감자칩이나 감자튀김 같은 음식에는 발암물질뿐 아니라 심혈관계를 상하게 하는 과산화지질과 에이즈가 함유되어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다. 돌연변이와 발암물질은 물에 끓이거나 찌거나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면 대부분 줄일 수 있다. 특히 단백질이 많은 고기와 생선 등은 불에 직접 닿지 않도록 오븐에 굽는 조리법이 돌연변이를 줄이는 방법이지만 물을 넣고 조림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영양 손실을 줄이는 조리법. 조리법에 따른 영양 손실. 온도에 민감한 비타민 C나 티아민, 천연엽산 같은 영양소는 조리 시 가장 많이 파괴되는 물질이다. 높은 온도에서 고기를 익힐 경우 비타민 B12와 아미노산이 파괴된다.
예를 들어 닭고기를 116도씨에서 27시간 동안 압력솥에 찌면 라이신과 메티오닌, 트리토판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열을 가하지 않았을 때보다 각각 50%, 34%, 56%씩 감소한다. 또 조리를 하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분과 여러가지 물질의 활용을 돕는 효소도 파괴된다. 가령 채소에 들어있는 콘주가아제라는 효소는 자연에 존재하는 엽산이 체내에 잘 흡수되도록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열을 가하면 이 효소가 감소한다.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 방울다다기, 양배추 같은 채소에 들어있는 미로시나제 효소에는 항암작용을 하는 이소티오시안산이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조리를 하면 이 효소가 파괴된다. 실제 전자레인지에서 2분간 살짝 익힌 채소가 5분 이상 완전히 익힌 채소보다 이 항암 물질이 훨씬 많이 남아있었다. 음식 속의 영양 성분은 물에서 끓일수록 손실률도 증가한다. 샐러리나 당근 같은 채소를 물에 끓이면 마그네슘이 50에서 75% 파괴되고 껍질 벗긴 감자를 끓는 소금물에 익히면 포타슘이 10에서 15% 감소하지만 찌면 3에서 6%만 손실된다. 고기도 끓는 물에 익히면 타우린의 50에서 85%가 빠져나오고 조개류와 뿌리 채소 등은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베타인 성분이 물에 녹아나온다. 그러므로 이들 영양소를 섭취하려면 국물에 같이 먹는 것이 좋다. 식품을 끓는 물에 익히면 열에 약한 영양소도 파괴된다. 녹두나 팥을 30분 정도 삶으면 라이신 같은 단백질이 18에서 26% 줄고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 방울다다기, 양배추 같은 채소를 10분간 삶으면 항암작용을 하는 인돌, 3카비놀이 20% 줄어든다. 이렇게 물에 익힌 식품을 다시 데울 때 전자레인지를 쓰든 다른 조리법을 쓰든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C 등의 영양소가 감소하는 양은 거의 같다. 또 요오드도 열을 가하면 쉽게 증발하는 미네랄 가운데 하나다. 요오드가 들어있는 소금으로 요리를 하면 70%의 요오드가 증발하므로 소금은 조리 중간에 넣지 말고 조리가 끝난 후에 넣어야 한다. 조리 방법, 튀기기. 지방과 오일은 고온에서 튀기면 과산화지질, 산화콜레스테롤 같은 독소가 만들어진다. 감자칩, 감자튀김, 도넛, 닭튀김 등은 특히 높은 온도에서 튀기기 때문에 더욱 안 좋다. 이런 독소는 한번 사용한 기름을 계속 쓸 때 더 많이 만들어지는데 식당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기름을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식을 할 때 주의해야 한다. 동물을 상대로 고온에서 산화된 기름을 먹이는 실험을 한 결과 심장과 간, 신장세포에 손상이 생겼다는 보고도 있었다. 또 튀긴 생선은 오븐에 구운 생선보다 심장에 해롭고 기름을 재사용해 튀긴 음식은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튀긴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옥수수 오일, 대두콩 오일, 해바라기 씨 오일, 홍아씨 오일, 카놀라 오일보다 발연점이 높은 올리브 오일이나 땅콩 오일을 쓰는 것이 낫다. 포도씨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도 190도씨 이상 고열에 강하므로 튀김용으로 적당하다.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는 식품 종류에 따라 영양 손실 정도가 달라지므로 식품별로 전자레인지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베이컨은 전자레인지에 익히면 프라이팬에서 익히는 것보다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이 적게 생기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엽산이 빨리 손실되고 몸에 좋지 않은 불포화 지방산의 산화도 일어나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유아용 유동식을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디프롤린이라는 아미노산이 변이돼 신경과 심장, 간에 해로운 독소로 바뀐다. 유아용 유동식을 다른 방법으로 데우면 이와 같은 아미노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전자레인지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높은 온도나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조리하면 독소가 생기므로 튀기거나 굽거나 볶는 것보다 끓이거나 삶거나 찌는 방법으로 조리해야 한다. 영양분의 손실을 막으려면 물에 끓이는 것보다 쪄서 먹는 것이 좋다. 조리기구. 알루미늄 소재의 냄비를 쓰면 알루미늄 독소가 녹아나온다.
수돗물을 알루미늄 냄비에 넣고 88도씨까지 데우면 수돗물 안전수치의 30배 넘는 알루미늄이 물에 뒤섞이고 토마토 소스처럼 산이 함유된 식품을 데우면 더 많은 양의 알루미늄이 빠져나온다. 불소가 함유된 물은 경우에 따라 1000배나 되는 알루미늄이 녹아나올 정도여서 더욱 위험하다. 알루미늄은 골다공증,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으므로 알루미늄 소재의 식기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스테인리스 식기는 대부분 안전하지만 스테인리스에 포함된 니켈 성분에 민감한 체질이라면 특히 산이 들어간 음식을 조리할 때 유의해야 한다. 음식을 통해 섭취할 우려가 있는 독소를 최대한 줄이려면 식품의 보관에도 신경 써야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먹으면 죽상 동맥 경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콜레스테롤은 자연 상태에서도 불안정해서 공기와 만나면 바로 산화가 시작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온도가 높을수록 산화도 빨라지므로 버터나 우유, 고기 등을 보관할 때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잘 싸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다불포화 지방산도 산화되면 과산화지질 독소가 생긴다. 그러므로 견과류나 홍화씨 오일, 해바라기씨 오일, 옥수수 오일, 대두콩 오일 등 다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된 식품도 공기와 접촉되지 않도록 밀폐해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한다. 음식과 음료수를 보관할 때는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캔 용기보다 유리그릇이나 스테인리스 그릇에 담아 보관해야 한다. 플라스틱 용기에는 프탈레이트, 피노닐페놀, 비스페놀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들 성분은 뇌 분비계를 교란시켜 당뇨, 암, 정자의 이상, 유산, 조기 유방 발육, 자가 면역 질병 등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 알루미늄 캔에 보관한 음료수는 유리병에 보관할 때보다 알루미늄 독소가 3에서 6배 이상 검출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알루미늄은 골다공증과 치매에 걸릴 확률을 높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맥주는 산 성분이 들어있지 않아 캔이나 병이나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안쪽에 레코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캔에 담긴 오렌지 주스나 파인애플 주스, 애플 소스 등은 한 컵당 조석 성분이 10에서 35mg이나 함유되어 있어 역시 좋지 않다. 주석을 많이 먹인 동물에게 골다공증이 흔히 생기는 것으로 동물 실험 결과 밝혀지기도 했다. 산이 포함된 식품 가운데 캔에 담긴 것은 뚜껑을 열어두거나 개봉하지 않은 상태라도 더운 곳에 보관하면 녹아 나오는 주석 농도가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처방. 음식은 어떻게 조리하고 보관하느냐에 따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많이 익힌 음식보다 날로 먹는 방법이나 살짝 익혀 먹는 방법이 좋고 수분이 없이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는 것보다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낮은 온도로 조리하는 것이 좋다. 고기도 많이 익히지 말고 살균되는 정도로 적절하게 익히도록 하고 무엇보다 조리도구와 음식 보관법을 잘 선택해 불필요한 독소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단 조절과 영양 보충제가 중요하다. 영양 보충제와 다양한 자연치료법은 암 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을 높이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영양 조절을 통한 암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도 있으므로 여기서는 암 환자들이 꼭 알아야 할 예방 및 치료법에 대해 다루기로 한다. 음식, 과일과 채소. 과일과 채소가 여러가지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206가지의 연구와 22가지의 동물 실험 결과를 종합해보면 생채소가 암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었는데 양파, 마늘, 대파, 당근, 녹색 채소,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케일, 토마토가 대표적이었다. 과일과 채소에서 항암 효과를 내는 물질은 디티올티온, 이소티오시안 산염, 인돌3 카비놀, 알리움 화합물, 아이소플라본, 프로테아제 억제제, 사포닌,
피토스테롤, 이노시톨 유긴산, 비타민C, D리모넨, 루테인 엽산, 베타카로틴, 리코펜, 셀레늄, 비타민 E, 플라보노이드, 섬유질 등이다. 섬유질. 섬유질을 많이 먹는 나라는 대장암 발병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섬유질은 장에 좋은 균들이 증식하도록 하고 발암물질을 흡수하며 대장의 해로운 성분을 중화할 뿐 아니라 대변을 빠르게 배출시켜 발암물질이 장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해준다. 따라서 과일, 채소, 통곡물, 견과류, 콩 등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섬유질이 에스트로겐 대사에 영향을 미쳐 유방암 위험을 낮춘다는 사실을 밝힌 연구 결과도 있다. 섬유질은 장에서 리그난으로 바뀌는데 이 리그난이 유방암의 위험을 낮춘다. 대표적인 리그난 식품으로는 섬유질은 물론 영양소까지 풍부한 아마시가 있다. 육식. 연구에 의하면 붉은색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암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한다. 특히 고온에서 완전히 굽거나 튀긴 고기는 전립선암, 대장암, 유방암, 췌장암의 발병률을 높인다. 높은 온도에서 고기를 익히는 동안 발암물질인 헤테로사이클릭아민과 암방향족 탄화수소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기에는 비교적 많은 양의 살충제와 발암물질도 포함되어 있다. 가공된 고기는 위암에 걸릴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공된 고기에는 나트륨 아질산염이라는 방부제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나트륨 아질산염은 박테리아 증식을 억제하고 고기색을 붉게 만들어 신선하게 보이도록 첨가하는 방부제로 몸무게 1kg당 71mg 정도면 치사량에 해당된다. 65kg인 사람이 4.6kg만 먹어도 죽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소금이나 설탕과 혼동하지 않도록 핑크색을 넣어 제조한다. 나트륨 아질산염은 위장에서 아민류와 반응해 니트로사민으로 바뀌는데 이 니트로산염이 위암을 발생시킨다. 방부 처리된 고기를 불에 굽거나 태워도 단백질과 반응해 발암물질인 니트로산염이 만들어지므로 역시 위암의 원인이 된다. 또 편두통을 일으키는 물질로도 알려져 있다. 녹차. 녹차에는 카테킨으로 알려진 폴리페놀류가 함유되어 있는데 동물 실험에서 이 성분이 항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느 실험에서는 초기 암 환자 여러 명에게 녹차의 주요 폴리페놀 중 하나인 에피갈로카데킨 칼레이트를 먹여 암 증식이 부분적으로 멈춘 사실을 확인했다. 녹차의 카테킨은 전립선암으로 발전할 종양이 있는 남성들의 전립선암 발생률도 낮췄다. 또 대장에 선종 병력이 있던 환자가 녹차 추출물을 먹고 새로운 선종이 생기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 결과는 녹차가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대두콩. 대두콩에 들어있는 아이소플라본의 일종인 제니스타인은 동물 실험에서는 에스트로겐을 억제하고 시험관 실험에서는 많은 종류의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위적으로 암에 걸리도록 만든 동물에게 대두콩에 아이소플라본을 추가하자 암이 더 이상 자라지 않았다. 관찰 연구에 의하면 대두콩이 유방과 대장암의 발병 위험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늘. 동물 실험에서 마늘의 항암 효과가 밝혀졌다. 18개의 연구를 종합한 결과 생마늘이든 조리한 마늘이든 마늘을 많이 먹으면 위암과 대장암의 발병률을 낮췄다. 마늘이 전립선암의 발병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1개월 동안 마늘 추출물을 먹은 결과 평균 전립선 수치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크로바이오틱 식단. 주로 통곡물과 채소로 구성된 식단으로 가공 정제된 곡물과 동물성 식품, 유제품은 먹지 않지만 필요에 따라 생선을 먹기도 하므로 채식 주의와는 다르다. 조직검사에서 수술로 제거할 수 없는 간암이 확인된 63세 남성은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매크로바이오틱 식단을 실천했다. 이 환자는 2년간 생존했는데 그동안 통증이 완화되고 엑스레이 검사에서도 간암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으며 알파페토프로테인 수치도 정상으로 회복됐다. 식도 정맥류 출혈로 환자가 사망한 후 간을 부검해본 결과 간암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관찰한 의사는 치료하지 않고도 암이 저절로 없어진 사례라고 보고했으나 매크로바이오틱 식단의 효과로 봐야 한다. 알코올을 가음하면 각종 암이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알코올을 많이 마실수록 암 발병률도 증가한다는 사실은 다양한 연구에 의해 규명됐으나 알코올을 적당히 마시는 경우와 암 발생률의 관계는 확실치 않다. 조리 방법. 고기, 조류, 생선을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면 헤테로사이클릭 암인과 다음 방향 쪽 탄화수소 등 각종 발암물질이 만들어진다. 고온에서 완전히 익을 때까지 굽거나 튀긴 고기, 닭고기, 생선은 저온에서 적당히 익을 때까지 조리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암 유발 물질을 생성시키고 전립선암, 대장암, 유방암, 췌장암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 까맣게 태울수록 발암물질도 증가하므로 탄 부분을 잘라내고 먹어야 그나마 발암물질을 줄일 수 있다. 감자칩과 감자튀김에는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120도씨 이상 고온에서 아미노산과 설탕이 반응해 만들어진다. 실험실 동물에게 암을 유발시키는 데 필요한 아크릴아마이드의 양은 사람의 음식에 포함된 양보다 훨씬 많지만 감자칩과 감자튀김에는 심장에 독이 되는 과산화지질과 다양한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예 먹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폐암에 많이 걸리는 중국 여성들을 관찰한 연구에서는 중국 프라이팬 웍에서 특히 카놀라 오일을 사용해 조리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카놀라 오일을 사용해 웍에서 고온으로 조리하면 수많은 돌연변이 유해 물질과 암 유발 물질을 포함한 휘발성 가스가 만들어진다. 또 콩기름을 고온에서 가열해도 돌연변이 유발 물질이 들어있는 휘발성 가스가 생긴다. 이렇게 휘발성 가스가 생기는 이유는 오일에 함유된 알파리놀렌산이 열과 산소에 의해 쉽게 산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파리놀렌산을 많이 함유한 아마씨 오일, 카놀라 오일, 콩기름은 고온에서 조리할 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조리 온도를 낮추거나 조리 시 환기장치를 사용하면 휘발성 가스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반면 땅콩 오일을 가열할 때는 돌연변이 유발 물질과 암 유발 물질이 많이 생성되지 않으므로 비교적 안전하다. 알파리놀렌산. 알파리놀렌산은 오메가3의 일종인 필수 지방산이다. 아마씨 오일, 카놀라 오일, 콩기름, 일부 견과류 오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알파리놀렌산의 일부는 몸에서 EPA와 DHA로 바뀐다. 대부분의 관찰 연구에서는 알파리놀렌산을 많이 먹으면 저입선 암이 생기고 진행 속도를 앞당길 위험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알파리놀렌산이 암과 관련해 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 시험관 실험에서는 오히려 알파리놀렌산이 5알파 환원 효소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알파리놀렌산과 전립선암의 관계가 사실이라면 알파리놀렌산 자체가 아니라 열과 산소에 의해 쉽게 산화되는 성질 때문이다. 따라서 전립선암 예방을 이유로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한 식품을 무조건 기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알파리놀렌산이 부족하면 암에 취약한 몸이 되고 심장 질병에 걸릴 위험도 높아진다. 미국에서는 식용유에 수소를 첨가해 가공하고 가축은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한 초원의 풀 대신 사료를 먹이기 때문에 서양화된 식단으로는 알파리놀렌산을 제대로 섭취하기 어렵다. 알파리놀렌산을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아마씨 오일, 카놀라 오일, 콩기름 등을 고온에서 조리하는 음식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볶지 않은 생견과류와 신선한 아마씨 오일을 적절히 섭취해야 한다. 또 산소에 의해 산화되지 않도록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한 식품은 공기가 통하지 않는 용기에 담아 산패를 막고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암 치료와 영양 부족. 단백질과 기타 영양소의 결핍 현상은 암이 진행된 환자들에게서 흔히 발견된다. 심각한 영양 부족은 암 환자의 생존 기간을 단축시킨다. 이렇게 음식을 통해 영양소를 섭취하기 어려운 암 환자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면 암 치료 효과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생존 기간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연 치료제, 항산화제와 항암 치료. 항암제는 활성산소를 생성시켜 암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항암제 치료를 하는 동안 항산화제를 복용하면 항암 효과를 방해할 수 있다고 여겨져 왔다. 이 때문에 암 전문의들은 항암 치료를 받을 때 고용량의 항산화제를 금지시키곤 한다. 그러나 항암제의 항암 작용은 대체로 활성산소에 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임상실험과 동물실험, 시험관 실험 등을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약한 진통제만 먹어도 될 정도로 통증이 완화됐다. 모르핀이나 헤로인을 중단했어도 금단 현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캐머런 박사와 폴링 박사의 연구를 검증하기 위해 메이오 클리닉에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다. 중증 환자, 암 환자를 무작위로 나눠 매일 한 그룹에는 비타민C 10g을, 다른 그룹에는 가짜 비타민C를 처방한 결과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생존 기간도 두 그룹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자 캐머런과 폴링은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 조건에 의문을 제기했다. 자신들은 항암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했으나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은 항암 치료를 받았다며 세포를 손상시키는 항암제가 면역 기능을 약화시켜 비타민C 효과를 떨어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항암 치료를 받지 않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다시 연구를 진행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로 인해 암 전문의들 사이에서 비타민C가 암 환자에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고 비타민C에 대한 관심도 사라졌다. 그러나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타민C가 가소평가되기까지 몇 가지 오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장과 식장에 암이 있지만 항암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 100명을 무작위로 나누어 한 그룹은 매일 비타민C 10g을, 다른 그룹은 가짜 비타민C를 섭취하도록 했다. 암이 50% 이상 커지거나 새로운 암이 발견되는 경우 몸무게가 10% 이상 줄거나 상태가 악화되면 연구를 중단했으므로 비타민C 그룹의 복용 기간은 평균 2.5개월이었다. 비타민C 또는 가짜 비타민C를 중단한 환자의 59%는 항암 치료를 받았다. 비타민C를 복용하는 동안 아무도 사망하지 않았고 1년 생존율은 비타민C 그룹이 49%, 가짜 약 그룹이 47%로 별 차이가 없었다. 무작위로 소변 검사를 한 결과 비타민C 그룹에는 5명이 24시간 동안 2g 이상의 비타민C가, 가짜 약 그룹에서는 6명이 24시간 동안 0.5g 이하의 비타민C가 소변으로 배출됐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서는 치명적인 몇 가지 실수가 있었다. 첫째, 캐머런과 폴링 박사 연구에서는 환자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비타민C를 복용한 반면 이 연구에서는 복용기간이 평균 2.5개월에 불과했다. 비타민C가 암에 효과를 내기까지 더 오랜 시일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타민C의 효능을 검증하기에는 부족한 기간이었다. 둘째, 비타민C나 가짜 비타민C를 중단한 후 항암 치료를 받은 환자가 많았다. 고용량의 비타민C를 복용하다 갑자기 중단하면 반등 효과에 의해 혈중 비타민C 농도가 한동안 정상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데 비타민C가 부족한 상태에서 항암 치료를 받을 경우 악화하거나 사망할 위험이 높다. 셋째, 가짜 약을 잘못 선택했다. 비타민C는 신맛이 나지만 가짜 약으로 선택한 유당은 단맛이 나기 때문에 환자들이 가짜 비타민C를 복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것이다. 비타민C가 암에 효과적이라는 정보가 널리 알려진 가운데 가짜 비타민C를 처방받은 환자들 중 일부가 스스로 비타민C를 복용했을 수 있다. 고용량의 비타민C 치료를 받아본 적 없는 암 환자들은 최소 500에서 1000mg 이상의 비타민C를 복용해 볼 필요가 있다. 실험에서 암 환자 50명 가운데 92%는 100개월 후에 비타민C 농도가 낮았는데 이 중에 60%는 그 농도가 더욱 낮아 모세혈관이 약해져서 생기는 계열병 증상이 종종 나타나기도 했다. 비타민C가 부족한 원인은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양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므로 보충제를 따로 복용하는 것이 좋다. 비타민C 복용 시 주의할 점.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C의 양은 확실치 않다. 한 연구팀은 비타민C를 100g 혹은 그 이상 정맥 주사로 투여했는데 그것은 고용량일수록 암세포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양이 하루 10에서 12g보다 더 효과적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고용량의 비타민C 정맥 투여가 신장 결석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신장 결석이 잘 생기는 환자에게 투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실제 비타민C 10g을 정맥주사로 한번 투여받은 후 암 개사와 출혈로 결국 죽음에 이른 사례가 하나 있다. 이런 합병증은 갑자기 암 부위의 통증과 붓기가 심해지고 출혈이 일어나면서 체온, 혈압, 심장 박동이 모두 상승하여 고질 소혈증이 동반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합병증을 예방하려면 저용량으로 시작해 점차 양을 늘리도록 하고 합병증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비타민C 투여를 중단하고 폐혈성 수족코를 치료해야 한다. 그러나 합병증은 매우 드문 경우에 속한다. 치료와 항암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 고용량의 비타민C가 항암 치료 효과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은 이론적인 가능성이 있고 일부 시험관 실험에서 제지를 받은 바 있다. 그래서 많은 암 전문의가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비타민C 복용을 금하거나 일부 전문의는 하루에 최대 100mg으로 제한하기도 한다. 고용량의 비타민C를 복용하다가 갑자기 중단하거나 급격히 줄이면 반등 효과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일주일에 걸쳐 서서히 줄여나가다가 하루 100mg 정도 복용하면 적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물 실험에서 고용량의 비타민C가 항암제 독소루비신으로 인해 생긴 심근증을 방지했고 또 다른 실험에서는 비타민C가 백혈병이나 에를리 복소암을 접종시킨 생쥐에 대한 독소루비신 효과에 전혀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레늄. 셀레늄은 항산화제로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많은 동물 실험에서 항암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상 연구에서는 셀레늄 농도가 높을수록 암 발병률이 낮았다. 오염된 물, 아플라톡신 독소 노출, 비형 간염 등으로 인해 간암이 많은 중국의 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셀레늄을 하루 200mg씩 복용하게 하는 연구에서는 비형 간염에서 진행된 간암을 포함해 간암 발병률이 현저하게 감소했다. 또 식도암 전 단계 진단을 받은 중국인 환자에게 10개월간 매일 셀레늄 200mg을 복용하게 해 식도암의 진행을 늦췄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그러나 식도암 전 단계 환자에게는 효과가 있었던 반면 더 진행된 식도암에는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비흑색종 피부암 환자들에게 평균 4년 5개월간 매일 셀레늄 200mg을 복용하게 해 폐암, 직장암, 전립선암의 발병률 및 암 사망률이 감소한 효과를 확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셀레늄은 피부암에는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피부암 재발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편형 상피암 환자가 셀레늄을 복용하는 경우 햇볕에 오래 노출되면 재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연. 아연 부족은 암 환자에게 흔히 발견되고 아연이 부족하면 면역이 약해진다.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는 암 환자가 30일간 아연 50mg을 하루 3회 복용하고 식욕과 면역 기능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소화기도에 생긴 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6주 동안 매일 아연 21mg과 셀레늄 200mg을 복용하게 한 결과 무기력증과 식욕이 개선됐다는 보고도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면역이 떨어진 암 환자가 20일 동안 매일 아연 200mg을 복용하고 면역이 강화되기도 했다. 머리와 목에 암이 생긴 환자의 경우 아연을 복용하고 방사선 치료로 인한 부작용 지속 시간과 고통을 줄일 수 있었다. 따라서 아연은 일부 암 환자의 부조적인 치료로 적당하다. 아연을 장기간 복용할 때 적당한 양은 하루 15에서 60mg 정도로 아연으로 인해 구리 부족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구리도 함께 복용해야 한다. 마그네슘.
항암제 시스플라틴은 신장에서 마그네슘이 빠져나가도록 만들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보충하지 않는 암 환자의 90%는 마그네슘 결핍 현상을 방해하지 않았다. 또 대장암 환자가 옥살리플라틴 치료 90분 전에 NaC 1200mg을 복용한 경우에도 항암제에 의한 신장 손상을 현저하게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NaC가 체내에서 글루타티온으로 변해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줄인다면 글루타티온을 직접 투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글루타티온은 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아 정맥으로 투여해야 하므로 경구용 NaCC가 더 싸고 정맥으로 투여하는 NaC와 경구용 NaC를 조합했을 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비타민 D. 비타민 D는 시험관 실험에서 췌장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체내 비타민 D 농도가 높고 평소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면서 햇볕을 많이 받으면 대장암, 췌장암, 유방암을 포함한 모든 암의 발병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왔다. 어떤 연구에서는 일부 전립선암 환자가 비타민 D를 복용한 후 통증이 감소하고 근육이 강화되고 암 진행이 늦춰지는 결과를 얻기도 했다. 칼슘. 칼슘은 대장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보고되어 있다.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면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대장 선종이 있는 환자들이 칼슘을 매일 1200mg 정도 복용한 후 선종 재발률이 감소했다. 하지만 칼슘은 25하이드록시 비타민 D 농도가 평균 이상인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칼슘이 몸에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양의 비타민 D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타민 D와 칼슘. 폐경기가 지난 건강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4년 동안 비타민 D와 칼슘을 복용한 결과 복용하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암 발병률이 현저하게 낮았다. 칼슘 자체도 암 발병률을 약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멜라토닌. 동물 실험에서 멜라토닌은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멜라토닌은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고 성장 인자의 생산을 억제하며 직접 세포 증식도 억제하면서 악성 종양이 생기지 않도록 환경을 조절하는 역할까지 한다. 여러 임상 실험에서 멜라토닌을 매일 저녁 10에서 50g씩 복용했을 때 각종 암 환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생존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에서는 멜라토닌이 인터루킨2의 작용을 돕고 각종 항암 치료의 독성을 줄이고 효능을 높인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또 암에 의한 혈소판 감소증을 회복시키고 인터루킨2 치료에 의한 혈소판 감소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었다. 멜라토닌의 뚜렷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